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불교인가 그리고 무엇이 불교가 아닌가라는 시리즈 강의 제1부 가운데 14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편향된 마음인데 내용은 제 강의를 통해서 알 테니까 바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을 유의라고 부릅니다. 유의란 무슨 뜻이냐면 인연화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또는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는 유의로 조작하니 행위라고 한다는 부처님의 설법에 따라 유의는 탐진치로 물든 우리 마음이 조작해낸 세계로 해석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행은 산스크리트어로 상스카라 또는 팔리어로 쌍카라라는 말을 하는데 보통 우리 의지작용으로 해석하지만은 오온에서 행은 느낌과 상을 제외한 일체 심리 현상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에는 만든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의지에서 뭘 조작하는 그런 것이 그게 쌍카라입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인식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인식한 세상이란 바로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다르게 인생될 겁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선입견이나 편견이 없다면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보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어떤 편향이 있다면 영어로 바이어스라고 그러는데 일종의 편견과 선입견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니까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이미 마음속에 색안경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똑바로 본다 하더라도 내가 정말 수행이 되지 않는다면 이 편향된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편향이 있다면 세상은 우리 마음이 조작해낸 것이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편향이란 쉽게 말해서 정상적인 사고의 과정을 거쳐서 건전한 결론이 도출되지 못하도록 왜곡시키는 그런 요인을 뜻합니다. 심리학자로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데니얼 커너만이라는 사람인데 심리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으니까 대단하게 어려운 상을 받은 거죠. 그죠? 자기가 전공도 하지 않은 경제학에서 인간의 편향된 마음이 어떻게 경제활동을 그렇게 이상하게 하도록 하는가 하는 것을 연구해서 받은 겁니다. 이 교수는 총 145개의 편향적 사고가 있다는 것을 찾아내고 그 사고 예를 제시했는데 그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러 가지 편향 중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 하나, 확증 편향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확증 편향이란 자신의 견해 내지 주장이 도움이 되는 어떤 정보만 선택적으로 취하고 자신이 믿고 싶지 않은 정보는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성향을 뜻합니다. 편향의 요인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실험적으로 잘 확인된 점화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점화 효과라는 것은 영어로 프라이밍 이펙트라는 건데 우리는 선입견 없이 판단하고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듣는 단어나 주위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개인의 판단과 의사결정, 행동은 특정한 시점에 활성화된 어떤 개념, 그 다음에 우리 마음 상태, 고정관념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먼저 받은 정보에 의해서 나중에 받는 정보의 해석에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걸 점화효과라고 합니다. 그렇게 표현된 거죠. 먼저 받은 정보에 의해서. 넓은 의미로 해석하면 우리 판단이나 행동 및 생각은 주변 환경에서 받은 자극이나 영향에 의해서 크게 달라진다는 그런 뜻인데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초두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심리학자인 솔로몬 애쉬 교수는 가상적인 두 사람의 인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A는 똑똑하고 근면하고 충동적이며 비판적이고 고집이 세며 질투심이 강하다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B는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질투심이 강하고 고집이 세고 비판적이며 충동적이고 근면하면 똑똑하다고 했습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두 인물을 묘사하는 단어는 다 똑같은데 순서만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 사람들한테 말하기를 자 여러분들 어느 사람이 더 호감이 가느냐고 물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A에 더 호감을 보였습니다. 먼저 제시된 정보에는 A는 똑똑하고 근면하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딱 들어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 고집세고 하는 건 머리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B는 반대로 또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고집세고 그렇다고 했더니 그게 머리에 들어오니까 똑똑하고 근면하다는 것은 머리에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제시된 단어가 나중에 다시 된 단어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말하면 먼저 제시된 정보가 나중에 제시된 정보보다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것은 점화 효과 가운데서 특별히 초두 효과라고 부릅니다. 우리 판단은 객관적이지 못하고 첫인상에 의해서 크게 좌우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의 의견에서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또 다른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것을 동조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애쉬는 또 이런 실험도 했습니다. 대개 7명에서 9명 정도의 대학생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고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습니다. 옆에 보이면 그림이 있는데 그 카드가 있어 2개가 있어요. 하나는 기준선을 이렇게 딱 그려줘서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옆에는 줄 3개가 그어졌죠. 그래서 왼쪽 카드에 그려진 기준선과 길이가 같은 것을 오른쪽 비교해서 찾아내는 겁니다. 이게 두 카드를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다 물론 그 기준선하고 똑같은 거 이라고 하겠지만 따로따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먼저 보여주고 자 비교선 중 2개는 왼쪽 카드의 기준선과 확실하게 차이가 납니다. 정답은 당연히 2번이죠. 그래서 실험 참가자는 카드를 보고 한 사람씩 정답을 말하면 됩니다. 그때 답을 말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남들이 보는 앞에서 답을 말하는데 다들 왼쪽 카드보다 확연히 짧은 선인 3번을 정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 사람이냐면 애쉬한테 부탁을 받아가지고 너 그렇게 말하라고 부탁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참가자만 그런 부탁을 안 받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참가자한테 기준선을 보여주고 이 기준선과 같은 길이가 이 3개 중 어떤 거냐고 묻습니다. 이 마지막 참가자는 처음에는 참 말도 안 되는 답을 한다고 참 어이없어 웃기도 하고 그럴 리가 있냐 하지만 자기 보고 답을 하라 그러니까 굉장히 초조해하고 그림을 뚜렷하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남처럼 3번을 택합니다. 모든 사람이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대개 36.8% 그러니까 100명이라면 36.8% 정도는 쩔쩔매다가 틀린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123명 남자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을 여러 번 해보니까 적어도 한 번의 실험에서는 38%지만은 대개 또 딴 실험 해보면 76.4%가 적어도 한 번은 틀린 답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남 의지에 따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 18번 연속적으로 이런 실험에서는 한 번도 틀리지 않은 사람은 겨우 23.6%, 29명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명은 12번이나 틀리게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실험자가 2명일 때는 오답이 없었습니다. 근데 3명일 때부터 오답이 생기기 시작했고 7명일 때 오답률이 제일 높았다고 합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애쉬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충분한 지적 능력과 판단 능력을 갖춘 젊은이들조차도 기꺼이 흰 것을 검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는 우리 교육 방식과 우리 행위를 이끄는 가치관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현대 교육으로서는 이렇게 흰 것을 검다고 말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게 되면 그 환경에 끌리는 사람이 많이 생긴다고 하니까 현대 교육에 문제점이 있는 거죠. 이게서 벗어나라는 것이 사실 불교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행에서 점화효과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죠. 미국 예일대 심리학자 존 바고 교수는 뉴욕 대학교에 있을 때, 지금 예일대학에 있습니다. 18살부터 22살 사이에 대학생들을 2그룹으로 나눠가지고 2가지 단계 실험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단어를 5개 줬어요. 그룹 A한테는 플로리다, forgetful, bold, gray, wrinkle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윙클은 뭐 주름진 거고 그레이는 회색이고 볼드는 대머리고 forgetful은 뭐 잘 까먹는 거죠. 플로리다는 뭐 미국의
노인들이 은퇴하고 나면 잘 가서 쉬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노인과 관계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는 뭐 푸르다든지 하늘이라든지 이렇게 일반적인 단어를 줬습니다. 이 단어를 가지고 4개를 골라서 문장을 만드는데 그냥 짧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10분 동안 열심히 생각해서 문장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10분 동안 자기가 받은 단어를 곰곰이 읽어본 다음에 그 중에 4개를 골라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문장을 만든 다음에 일어나서 복도 끝에 있는 다른 실험실로 가서 다른 실험을 여러분들이 할 겁니다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 몰래 학생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몰래 카메라로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노인과 관련 있는 단어로 문장을 완성한 학생들의 걸음이 보통 학생들보다 시간적으로 15% 정도 느렸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보통 학생들이 거기 1분 동안에 갔다면 노인과 같은 문제를 다룬 사람들은 60초가 1분이잖아요. 거의 15%라면 얼마인가요? 9초 정도 느려진 거죠. 이 학생들은 보통 사람은 60초 만에 갔는데 이 사람들은 대개 7초 정도에 간 거예요. 학생들은 자신이 노인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점화가 돼서 행동까지 노인처럼 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자신이 느리게 걸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처럼 무의식적인 생각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점화 효과를 관념 운동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려면 그렇게 돼요, 진짜.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갖고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을 해야만 행동도 좋게 나오고 우리 운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독일에 있는 어떤 대학이 존 바거 교수의 실험을 거꾸로 했어요. 거꾸로 했단 말이 이런 겁니다. 아까는 단어를 보여주고 걸어가려면 행동했잖아요. 이번에 그게 아니고 학생들에게 분당 30보 정도로 5분간 실험실을 걸어다니도록 지시했는데 굉장히 느릿느릿 걸어가라고 지시한 거죠. 그러니까 느릿느릿 걸어가게 한 다음에 학생들한테 문장 만들기를 했는데 단어를 봤더니 학생들이 외롭다든지 늙다 등 노인 등과 관련된 단어를 다른 것보다 더 빨리 찾아내요. 그 말은 행동이 마음에 영향을 준 거죠. 이번엔 거꾸로 행동이 생각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물을 이성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편향을 보여주는 실험의 예는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유명한 역사적인 사건 하나를 통해서 편향을 이해해 보도록 하죠. 보불전쟁이라면 소위 그 프로이센과 독일이죠. 프로이센과 프랑스가 1870년 7월부터 1870년 5 사이에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때 프랑스가 참패를 당했어요. 그랬더니 프랑스에서는 반독일 감정이 높아졌고 반유대주의도 온 유럽을 휩쓰고 있었거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느 날 한 청소부가 어떤 문서를 발견했는데 그 문서는 불란서의 군사 기밀에 관한 정보를 유출해야 하는 문제, 그런 문서였습니다. 근데 그 편지는 암호명 D라는 프랑스 군의 장교가 독일에 프랑스 군의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D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범인일 것이라 판단짓고 쭉 찾아보다가 적당한 사람으로서 알프레드 드레피스라는 대위를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독일 계통의 프랑스인이었거든요. 근데 독일이라고 하면 그 당시 프랑스 사람들이 반독일 감정이 굉장히 감정이 강할 테니까 이 사람이 그냥 증오하게 딱 맞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을 잡아놓고서 과학수사의 선구자로 불리는 그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법의학자 알퐁스 베르용이라 해가지고 이 과학수사의 선구자니까 객관적이고 아주 과학적으로 연구를 하는 방법도 연구했고 그거를 이끌어간 사람이죠. 그 사람한테 드레피스의 필적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과학수사의 선구자라 불리는 이 사람이 어떤 답을 보냈냐면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 네모난 속이 바로 베르리옹의 필적 감정령인데 간첩과 드레피스가 쓴 문서는 필치가 다르다. 자기가 감정해보니까 그것까지는 과학수 수사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판정은 어떻게 했냐면 이것은 드레피스가 의심받지 않으려고 일부러 필체를 바꿨기 때문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쓰냐면 그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비슷한 것도 있는데 그 간첩이 쓴 편지하고 드레피스가 쓴 글자를 비교하면 비슷한 것도 있는데 그거는 드레피스가 적발됐을 때 누군가 내 글씨를 흉내냈다고 주장하려고 비슷하게 썼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론은 뭐죠? 필적이 같으니까 범인이고 다르면 달라서 범인이라는 그런 평을 누가 했냐면은 과학수사의 선구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정말 확증 편향의 좋은 예죠. 이것처럼 확증 편향에 빠지면 자신이 믿음에 따라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데만 듣습니다. 이 필적 감정은 드레피스가 종신형을 선고받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줘서 드레피스가 종신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의학의 선구자라는 사람들, 군인도 판사도 전체가 확증 편향에 빠진 것이죠. 근데 그렇게 이제 재판이 끝난 다음에 2년쯤 지났는데 군 반직대장을 말한 거죠. 그 조르주 피카르라는 사람이 페르디낭 에스타르제라는 사람이 소령이 진짜 간첩임을 밝혀냅니다. 진짜 간첩을 잡은 거예요. 근데 군 당국은 조르주 피카르가 잡은 진짜 간첩을 인정하지 않아요. 군 당국은 사건을 조작해가지고 간첩인 소령을 무죄로 방면하고 오히려 간첩을 잡은 피카르를 군사기밀유술죄로 체포를 합니다. 자, 여기 참고로 말씀드리면 간첩의 암호명은 D이지만 실제 간첩은 페르디낭 에스타레라니까 이름에 D도 없어요. 근데 이걸로 끝났으면 아무도 몰랐을 텐데 그때 증거 자료를 몰래 복사해서 실어낸 어느 한 신문에 의해서 드레피스 사건이 세상에 공개되고 진실을 밝히려는 지식인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에밀 졸라 등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석방 노력으로 드레피스는 무죄로 풀려나지만 이 과정에서 에밀 졸라도 1년 징역을 받고 항소 중에 영국으로 망명했다가 1899년에 귀국합니다. 그러니까 드레피스 사건은 어떤 특정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특정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드레피스는 다시 무죄를 풀려나가지고 군대 복귀합니다. 인간의 이성에는 이와 같이 확정된 편향, 자기 기만을 이겨내지 못하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점화 효과와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편향을 일으킨 요인에 대해 살펴봤지만 우리가 편향을 갖게 되는 요인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까 그 커네만 교수가 145개를 보여줬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갖는 마음가짐, 말과 행동을 비롯해서 남들이 하는 행동과 말은 물론 매 순간의 경험에 의해서도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은 왜곡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이라고 해서 정확한 것도 아닙니다. 기억도 편집이 돼요. 그 실험도 있는데 우리 뇌는 자신이 실제 경험하지 않은 것을 추억하기도 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지 참 좋다고 이게 추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의 편집은 관심이 큰 분야일수록 더 잘 일어납니다. 오히려. 아일랜드 더부리 대학 연구팀은 489명의 실험 참가자들에게 관심 분야와 무관심 분야별로 각각 4건 뉴스를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팀은 참가자들이 뉴스 내용을 제대로 기억하는지 조사했더니 그 결과 사람들 무관심한 분야는 제대로 대체로 기억을 하는데 관심 분야의 뉴스 내용은 잘못 기억할 비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관심 분야일수록 지식이 많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은 자기 지식과 경험을 섞어서 기억을 왜곡하는 거예요. 이런 종류의 연구 결과는 많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누군가에게 허위 기억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점화효과, 편향, 기억의 편집 등은 우리가 보는 세상은 우리 마음이 만든 매트릭스라는 것을 뜻합니다. 불교가 우리에게 말해준 핵심은 바로 이 조작된 세계, 매트릭스에서 돌고 돈다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헛된 꿈을 그래서 깨어나라. 그게 뭐냐면 헛된 꿈을 꾸는 것이 바로 윤회고 그 윤회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수행법이 발정도이고 수행법의 첫 단계가 바로 사띠인데 그 정념이죠. 마음 챙김에서 번역하고 있는데 마음 챙김입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도 조건남법에 대한
선택도 없이 조용히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걸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거. 그게 바로 발전도 수행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 다음 제15강에서는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